정말 안타까웠던 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몇 억이 사회초년생들의 전 재산이 손실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보니까 담보신탁 소유자가 신탁회사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웬만하면 거래 안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전세 사기 사건은 참 많았지만 이제 최근 2, 3년 사이로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져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책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다뤄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 사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나는 변호사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 적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수억 원의 부동산 거래 중에 뭐 특히 전세나 월세 이런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를 제대로 보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이게 오늘 설명할 건 뭐냐면 신탁이라는 것, 부동산 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등기부에 나옵니다. 이것은 신탁 부동산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몇 억이 사회초년생들의 전 재산이 손실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담보신탁, 부동산 신탁의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밀접한 것은 그 중에 담보신탁이라는 것이에요.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이거 사기 혐의 인정되는지 그것도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사실 근저당하고 좀 유사한데 근저당보다는 건물주에게 유리한 거예요. 뭐냐면 근저당은 이제 은행에서 나중에 경매에서 순위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적게 해주고 설정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담보신탁은 금융기관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해놓고 신탁사, 뭐 우리 길 가다 보면 무슨 신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탁사에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예 넘겨버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저당보다는 대출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신축 건물을 만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바꿔서 말하면 세입자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보니까 담보신탁 소유자가 신탁회사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웬만하면 거래 안 하셔야 돼요. 특히 다세대, 다가구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이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등기부 보면 등기부에 신탁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신탁됐다고 나오는 것에 보면 신탁원부라는 것이 있고 신탁원부의 번호까지 있어요. 등기소에 가셔서 신탁원부까지 반드시 뽑아서 보십시오. 거기에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잘 확인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신탁원부를 보고 그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내용에 이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신탁회사, 수탁자죠.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특약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신탁회사의 동의서, 임대차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하면요 나중에 보증금 떼입니다. 이 두 가지 꼭 유념하시고 공인중개사 분께서 이거 신탁부동산이에요 라고 설명하지 않는다거나 신탁원부를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 신탁계약의 특약상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설명을 해놓고 있지도 않은 동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자, 이런 모든 경우 전부 다 공인중개사에게 추후 민형사 책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개사 뭐 처벌되면 뭐 하겠어요? 내 보증금 날라가는데. 그럼 돈을 찾는 게 사실 중요한데 이런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말씀드렸듯이 신탁부동산인 걸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신탁부동산인 걸 알았지만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그저 건축주와 계약을 해버렸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민사, 형사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일단 민사 문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누구한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만약에 신탁 계약의 내용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못한다고 써있고 신탁회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만연히 건축주, 건물주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했다면 신탁회사한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주 임대인한테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그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 임대인 대부분들 돈 없어요. 돈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판결 받아봤자 내 돈은 사실 집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형사 문제. 민사로 해서 판결 받아서 이겨도 집행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그럼 사기로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감옥을 가게 되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은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를 얘기해요. 건물주를
이거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면 이 사람이 감옥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돈을 구해오지 않을까? 라는 마지막 기대로 사기, 고속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신탁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부동산인 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신탁 부동산이고 신탁 계약의 내용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주가 그런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버렸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건물주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자, 쟁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러한 행동을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러한 행동을 한 그 건물주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기망행위. 여러분, 기망은 보통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안 돼.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데 내가 1,000만 원만 해주면 다음 달까지 1,000만 원 갚을게. 이렇게 나 갚을 수 있어 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러한 사례는 묵인하는 거죠. 무엇인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묵인한 경우에는 그 묵인한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은 절대로 거래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말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말 안 했다, 묵인했다,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망행위가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탁 부동산이고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나 나중에 보증금 못 받는다. 이거 알면은 동의 없이 계약하겠습니까? 안 하죠. 바보가 아닌 바야.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기망행위 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사기죄 고의라는 거는 고의는 뭐냐면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다. 의도했다, 노렸다 이런 건데 여기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고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해야 된다. 이거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고의를 부정합니다. 아, 나 진짜 그럴 생각은 없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볼 때는 피고인은 네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했을 때 적어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정도 있었다면은 이건 고의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담보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에서 신탁 계약의 내용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신탁회사의 임대차 계약에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보증금 완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사안에서는 신탁되었다는 것 자체는 알았어요. 임차인이.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탁되었다는 거 하고 신탁 계약의 내용에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신탁회사에 보증금 청구할 수도 없고 신탁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방 빼야 돼. 이런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설명이 없었다면 이거는 전세 사기가 가능하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좀 잘 논리 구성을 하면은 민사, 형사 보통 같이 들어갔을 때 민사로 판결받아서 집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진행해서 뭐 구속 이렇게 된다거나 특히 이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갔을 때 실형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사기를 쳤던 건물주가 회생이나 파산을 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기 고소 부분은 꼭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어떤 게 쟁점이 되는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